최근에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이슈가 많죠. 특히 지금 금리 인상도 있고요. 대출을 아예 못한다. 대출 중단 사태도 있고. 이래서 지금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쏘아올린 추가 금리 인상 시그널 뭐 해가지고 이번에 0.25%를 올렸죠. 근데 한번 또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르면 연말에 기준금리가 1%가 될 것이다. 저번 달만 해도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이번에 한번 올리고 10월 달에 또 올리면은 기준금리는 이제 1%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대출 중단 사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연초에 목표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 관리하려고 은행별로 너무 지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곳들은 뭐 신용대출을 막거나 아니면은 뭐 담보대출을 막으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좀 진정세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구나. 그동안 이 저금리 시장이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보면은 사실 이 미국이에요. 자,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를 쭉 하다가 어느 정도 약간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근데 그 돈을 푸는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이 막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 인상하는 것도 결국에 미국에서 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를 선제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 막 금리 올리면 이제 더 이상 파티는 끝났다. 이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걱정이 그 근본이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면 연내,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연내에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이거 뭐야? 테이퍼링. 많은 분들이 테이퍼링 하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테이퍼라는 거는 이제 가늘어진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겠어요? 가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있는데 이 돈을 푸는 거를 가늘게 가겠다. 그 말은 점점 줄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시중에 돈을 푼 거를 거꾸로 돈을 회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을 풀고 있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100km로 밟고 있으면 90km로 발을 살짝 뗀다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계속 풀겠다는 겁니다. 근데 푸는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세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뭐 그냥 합니까? 테이퍼링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도 갑니까? 브레이크도 밟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코로나도 다시 확산세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금리 안 올린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이 되게 겁이 났었어요. 이제 금리 올리고 뭐 하나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야, 너네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까 약간 겁났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조금 뭐 불안했는데 다시 조금 올라가려고 해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미국이 결국에는 돈을 계속 풀겠다. 라는 거구나. 잠글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계속 풀게. 그러면 지금 방향이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우선은 지금 그렇게 봐야겠죠. 돈 푸는 거를 계속 한다는 거니까. 그래도 걱정이 가시진 않죠. 왜냐하면 또 남은 걱정이 있으니까. 미국은 안 올릴 수 있지만 한국은 특수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벌써 뭐 2번 올린다고 하는데 계속 올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요. 미국은 0%에서 0.25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0.5였죠. 그러니까 0.25 차이였는데 이번에 0.75로 올렸죠. 이번에 요만큼 올렸죠. 근데 10월에 한번 또 올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1%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그대로 간다고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는 했지만 우리는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뭐 미국에 이자 내냐고 한국에 이자 내지. 그러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대출받은 주인들이 못 버티고 던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코픽스 금리와 연동이 되거든요.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대출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은행에서 시장에 떠도는 그 자금을 빌리는 비용, 그거에 연동되는 건데, 이 코픽스 금리는 사실 기존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이미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반영을 한 거야. 야, 나중에 금리 올라가면 더 빌리기 비싸니까 미리 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이율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으니까 더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시장에선 그건 아니고 이미 0.75나 1%까지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먼저 반영했어. 선반영인 거죠. 앞으로 기름값이 막 비싸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막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담배값 비싸진다고 하면 담배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야, 금리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내가 좀 빌려놨어 라고 하면서 금리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건 아니다. 앞으로 더 간다.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3%나 5% 정도로 막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 정도로 한 번, 두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5까지 간다. 이 정도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벨트 꽉 매세요. 안전벨트 꽉 붙잡고 있어라.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올린다고 했어, 안 했어? 형 나중에 말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야,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금리 인상은 먼 이야기야. 먼 미래 이야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 금리는 안 올라가. 근데 한국 금리만 쭉쭉쭉쭉쭉쭉쭉 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 미국 금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 시장은 막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미국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뭐야? 우리는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가장 큰 건 이거죠. 그냥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고 뭐 시장에 돈도 많이 돌기 때문에 약간의 흡수를 하려고 돈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값을 잡아야 된다. 지금 집값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3%나 5%로 막 올릴 수도 있다. 아니, 금리를 올리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제는 지금 되게 힘든데, 근데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걸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경기가 점점 위축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집값에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그럼 이게 맞는 건가? 왜 그러냐면 기업 대출과 자영업 대출도 많거든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럼 기업들도 돈 빌리기 힘들어지는 거고, 사업의 규모를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거고, 자영업 대출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집값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동조한 정부가 집값 잡다가 경기 잡는 일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해서 물가를 좀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기획재정부 이쪽에서는 야, 그거 올리지 마. 올리면 경기 이게 좀 축소되잖아. 그러니까 금리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같이 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한국은행도 올리고 싶어 하고 정부도 올려라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경기가 꺾이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한 번, 두 번 정도는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10월에도 올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사실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한다는 거의 결론은 이거죠. 주인들이 못 버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주인들이 못 버티고 던지면서 패닉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막 폭락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버티고 안 팔면은 물건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주인들이 못 버티는 거를 따져봐야 되겠네. 자,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37%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누계도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시세가 아니고 다 호가지. 저거에 누가 사주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많고, 반대로 집을 팔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집 살 사람이 없는 것도 맞고요. 집 팔 사람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싶은 집이 있어요. 우리도. 맞죠? 내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어. 근데 저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저 집을 비싼데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안 해줘. 그러니까 사고 싶지만 못 사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팔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러면 팔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
세금이 너무 세.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팔면 결국에 내가 집을 다 팔고 무주택자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면 팔고 나면 결국에 또 사야 돼요. 내 집을. 근데 살 때 갈아타면서 생기는 양도세, 뭐 취득세, 뭐 이것저것들 비용들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은 팔고 나면 지금 집보다 좋은 집을 못 사요. 더 나쁜 동네로 가야 되고 더 싼 집으로 가야 돼. 더 오래된 집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보유세는 결정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지금 파나 내년 뭐 5월에 파나 어차피 종부세, 재산세는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팔 필요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두 개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오를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나? 매년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상조하고 상반기에 약간 주춤주춤합니다. 3월, 4월에. 왜냐? 5월달, 6월달에 종부세 올리니까. 그래서 5월달에 종부세 어떡하지? 하면서 파는 사람 그리고 뭐 증여하는 사람 나타나고요. 자, 6월 1일 지나면 야 어차피 1년 또 이제 벌었다. 지금 파나 내년에 파나 똑같다 하면서 하반기에 안 팔아.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살짝 주저주저 하는데 하반기는 막 치고 올라가요. 특히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11월에 이사철 생기면서 막 올라가던 게 반복돼 왔어요. 그런데 사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대부분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 갈아타기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전세가 오르지 않으면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급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어디 노숙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이 전세가 안 오르면 여기서 더 살면 돼. 나중에 뭐 집값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무서운 전월세 상승세가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기다리면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가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나는 여기서 딱 끝나. 여기서 재계약해야 돼. 이게 문제죠. 이때 어떻게 하냐. 이때 이만큼을 어떻게 올려주지? 라는 게 지금 걱정인 거죠. 지금 8월은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근데 수도권 집값은 8월에만 1.88%, 그러니까 거의 2%가 올랐어요.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단순 계산하면 거의 20%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기울기가 얼마나 지금 빠른지 느껴지시죠? 14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비수기인데도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전세는 안 올라가면 좋잖아요. 근데 전세도 계속 올라가요. 전세도 지금 뭐 이게 1%죠. 그러니까 매달 1% 정도는 올라가는 거죠. 평균치를 따져보면은. 그럼 매달 1%면 얼마예요? 전달 대비 1%니까 이게 복리로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1년에 거의 뭐 12%, 15%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세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사든지 팔든지 둘 중에 이 싸움인데, 이 두 명의 싸움인데 누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불안한 것이냐. 주거 상황이 안정적입니까? 라는 설문을 해봤더니 전월세 거주자의 3분의 1, 30%만 저는 뭐 전월세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60%, 70%의 사람들은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옆집은 막 전세가 막 5억, 6억인데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3억에 살고는 있지만 나 이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내년 8월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쓴 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서 한번 플러스 2년을 썼는데 그래서 5% 이내로 막았죠. 근데 내년 8월부터는 못 막아.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알고 있는 단지로 하나 골라봤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레프. 이 마레프의 전세가를 보니까 지금 뭐 매물은 11억 5천 정도 나온대요. 30평대가. 근데 19년도에 들어간 분이 대부분 뭐 18년도, 19년도에 들어간 분들이 작년 뭐 올해 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7억이라고 칩시다. 전세를. 7억에 계약한 분이 한 11억은 할 거예요. 지금이 11억 5천쯤 막 나오니까.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도 11억은 봐야겠죠. 그러면 2년 만에 4억을 모아놔야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 만에 4억을 모을 수 있었을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득이 높아도 2년 동안 4억을 모으는 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들이 못 버틸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출 제로 구간이 규제는 이제 12월에 생기고 막 그랬지만 대충 이 정도입니다. 19년 9월, 뭐 10월, 11월 이때가 거의 마지막 구간이었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뒤로 산 분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이 마레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020년 이후로 산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산 거예요. 현금으로 사고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세 끼고 산 거죠. 그래서 15억 초과 대출 규제 이후에 집을 샀거나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2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집값은 한 3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걱정은 없는 거예요. 전세 입자가 그냥 있는 거지.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집을 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세금 내고 하면은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적어요. 집값 대비. 그럼 이걸로 어딘가를 사야 되는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광교나 아니면 뭐 경기도 남부권으로 이런 데로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은평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야지만 집을 살 수 있어요. 가격대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팔아서 16억대로 가는 게 맞나?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죽을 맛이지 않을까요? 자, 2017년 8월로 돌아갑니다. 2017년 8월에는 대출이 그래도 70%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대출 받아서 사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막 점점 막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략 처음 부동산 정책이 대규모로 나왔던 2017년 8월로 돌아가면 이 정도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그러면 집값이 10억대입니다. 10억대. 이때 대출을 70%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10억에 70%라고 단순히 해볼게요. 그러면 대출을 7억을 받은 거죠. 그러면 대출 7억? 이거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을 하는 실거주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분은 4년간 집값이 11억이 올랐어. 그러면 이분이 뭐 그때 대출을 뭐 대충 3.5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정금리로 뭐 받았다. 시세차익 11억이 있는데 이거를 또 팔면 양도세를 막 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팔 것이냐 아니면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전세를 줄 것이냐. 내가 산 금액보다 전세가 더 비싸니까 너무 힘들면 여보 그냥 전세 주고 잠깐 나갔다 오죠 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떠냐?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금으로 집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 마레프 같은 것도 뭐 1, 2년 전에는 전세가 7억, 8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약갱신권을 쓴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2년 더 살면 뭐해? 나중에 전세가 10억, 11억인데. 그러면 어차피 못 사니까 이 돈을 들고 나가자. 나가서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세금 금액대의 집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수도권 저가주택 상승 속도가 고가보다 빠르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도권 안에서는 이 저가주택들, 저가라고 하기도 좀 약간 이상하지만 이 뭐 6, 7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 겁니다. 이 수도권, 이 서울 인접 지역에 있는 것들. 왜냐면 여전히 7억대 안팎의 아파트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어떻게 신용대출 받고 뭐 어떻게 해보면 어떻게 하면 또 사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사서 그냥 이자 내고 뭐 대출 갚으면서 내 집에 살 것이냐 아니면 2년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우선은 사는데 7억에 사는데 22년, 23년에 11억으로 올려줘야 되냐 이거를 고민하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사러 나간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어떤 바로미터가 뭐냐? 정책을 보면 됩니다. 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게 무언가 어떤 그 결과를 바꿔보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자, 정부는 지금 사전 청약을 계속 확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공 분양이 아니라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계속 축소시키고 규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수요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거죠. 사전 청약이 되면 우선 내 집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전월세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급 대책을 막 계속 내보냅니다. 공급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어떻게든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집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집값의 흐름이 갈지 조금은 좀 예측이 되실 거예요.
저는 뭐 지금 뭐 제가 다주택자를 옹호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의 흐름을 제가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집값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뭐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흥묘백묘 실사구시 결국에 바꿀 방법이 없다면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 올라타야 되고 태풍이 오는데 태풍에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태풍을 잘 이용해서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웃으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세가 2년 만에 4억이 오른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세 7억이 11억이 됐다는 거는 전세가 몇십 프로가 올라간 거죠. 50% 넘게 올라간 거잖아요. 2년 만에. 이 상황이 이 기세가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